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김미정 여사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68세.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오늘은 아들 준석과 며느리 수진과 함께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는 준석이 나왔다. 엄마, 오느라 고생했어요.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따뜻했고 미정 여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새집 특유의 은은한 페인트 향과 나무 마루의 따뜻한 색감이 어우러져 있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말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얇은 미소가 스쳤다. 미정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작은 옷장에 옷을 걸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잡채, 김치전. 미정 여사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차려주다니. 수진아, 고맙다. 수진은 짧게 미소 지었지만 눈은 접시 위에만 머물렀다. 식사 도중 준석이 말했다. 엄마,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래,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다. 집안일이든 뭐든. 미정 여사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식사 후 그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에 손을 담그니 시골집에서 매일 아침 설거지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두 손이 트고 거칠어져도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뉴스에서는 1980년대 부동산 호황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청약을 넣던 장면. 미정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우리도 청약 넣어보려고 줄 섰었는데 번호표도 못 받았지? 준석이 웃었지만 수지는 시선을 돌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밤이 되어 방에 들어온 미정 여사는 창문을 열어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시골의 고요한 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가족과 함께 사는구나. 그러나 문틈 사이로 새우며든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있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아들 준석은 매일 아침 출근했고 며느리 수지는 집안일과 자신의 일을 병행했다. 그러나 김미정 여사는 점점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서 수지는 늘 정중하게 대했지만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어졌다. 어머니, 밥 드세요? 짧고 깔끔한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조용한 침묵. 처음에는 도시 생활의 바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눈빛 속에 어떤 거리를 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미정 여사는 시장에 다녀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수지는 부엌에 들어와 장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만 사올게요. 괜히 중복되면 음식이 남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단단했다. 그 순간 미정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쓰렸다. 나는 그저 집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건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준석과 수진의 직장 이야기였다. 미정 여사는 몇 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대화의 흐름이 금세 둘만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시골에서 쓰던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찻잔을 손에 쥐자 손끝으로 시절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때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며칠 후 준석은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간 집을 비웠다. 그 기간 동안 미정 여사와 수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미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주말에 뭐 해줄까?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수지는 고개를 젓고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그 짧은 대답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세워진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밤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미정 여사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달라진 걸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오후였다. 준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수지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정 여사는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부엌 문을 조금 열어두고 거실 쪽을 바라봤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오래 같이 사는 건 솔직히 힘들어. 기회 봐서 빨리 나와야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게 웃는 소리가 이어졌다.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 여사의 손끝이 굳어졌다. 방금 들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빨리 나와야지.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감각. 그녀는 장바구니 속 채소를 꺼내다 말고 다시 부엌 찬장에 무작정 넣었다. 통화가 끝난 듯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미정 여사는 그 속에서 뭔가 닫힌 문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석은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말수가 적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음식 얘기와 회사 얘기를 했지만 미정 여사의 귀에는 반쯤만 들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한 문장에 사로잡혀 있었다. 기회 봐서 빨리 나와야지. 밤이 깊어지자 미정 여사는 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환영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단지 잠시 머물다 나가야 하는 존재일까? 글씨를 쓰는 손이 조금 떨렸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 없는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건 나 혼자였나 봐. 토요일 아침 수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준석은 주말 근무로 집을 비웠다. 집 안에는 미정 여사와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방 청소를 하기로 했다. 먼지가 쌓인 구석을 닦고 옷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실 쪽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서랍은 보통 우편물이나 자잘한 물건을 넣는 곳이라 생각해 별 의심 없이 열어봤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꺼운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의 윗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는 현금 뭉치가 꽉 차 있었다. 미정 여사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다. 안에는 00영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진수. 그 이름은 그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대체 뭐지? 왜 이런 돈이 여기에 있고 왜 받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지?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준석이 집을 사기 전에 그녀에게 부탁했던 말. 엄마, 조금만 도와줘. 그래야 우리가 대출 부담 없이 살 수 있어. 그 말에 미정 여사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얻은 돈 중 일부를 선뜻 건넸다. 아들이 힘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봉투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서랍 손잡이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모였다. 미정 여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준석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수지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듯 눈길을 피했다. 식사가 끝난 뒤 미정 여사는 방에 들어와 앉았다. 작은 수첩을 펴고 조심스레 글씨를 적었다. 나는 봉투를 보았다. 그 안의 돈과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창밖에서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일요일 저녁 식탁 위에는 삼겹살과 김치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묵직했다. 미정 여사는 젓가락을 들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서가 거실 서랍에 있던 봉투? 그거 무슨 돈이니? 순간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준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찌개만 휘젓고 있었다. 그거 그냥 회사 쪽 거래 정상음이야? 신경 쓰지 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근데 왜 이름이 박진수로 되어 있더라. 가족 이름도 아닌데 이번엔 수진이 나섰다. 어머니, 그런 건 깊이 안 알아보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미정 여사는 그 선 너머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다. 식사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갔다. 고기 굽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메웠다. 준석은 괜히 물을 마시며 대화를 끊으려 했다. 그래? 물어본 내가 괜한 걸까? 하지만 저 돈이 내 일부일지도 모르는데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지는 접시를 치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석은 부엌에 가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미정 여사는 홀로 식탁에 남아 김치찌개에 남은 국물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기포가 하나씩 터지듯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도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집에서 내 위치는 어디일까? 에이. 며칠 뒤 흐린 오후였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사회 시간에 옛날 얘기 들었는데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 질문에 미정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현우가 그런 것도 궁금해하네. 할머니가 네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지. 그녀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땐 할머니가 하루에 2군데서 일을 했단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오후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지. 겨울엔 손이 다 갈라져서 피가 나도 장갑 하나 사기 힘들었어. 그래도 내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학교 잘 다니게 하려고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힘들었는데도 계속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랐으니까. 내 아빠는 그 순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수진이 대화를 끊었다. 어머니, 현우 공부해야 할 시간이에요. 숙제 안 하고 있죠? 아, 응. 근데 조금만 더 얘기 듣고 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숙제부터 하고 놀아요. 나중에 들어도 되잖아요. 미정 여사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숙제 먼저 하자.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마.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컵을 씻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현우는 아직 어려서 힘든 얘기보다는 즐거운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미정 여사에게는 마치 자신의 과거와 희생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아래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 애가 살아온 시간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수첩을 펼친 그녀는 짧게 적었다. 오늘 내 이야기가 멈췄다. 그리고 나도 이 집에서 조금 더 멀어진 것 같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했다. 다음 날 오후 미정 여사는 장을 보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목이 조금 뻐근했지만 장바구니를 풀면서 머릿속은 여전히 며칠 전의 대화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두고 온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전화를 받으려다 멈췄다. 화면에는 문자 한 줄이 떠 있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돈.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식으면서 휴대폰을 더 꽉 쥐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장난인가? 아니면 곧바로 다시 문자를 확인했지만 발신자는 이미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엌에서 수진이 나와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미정 여사는 급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장이 무거워서. 하지만 손바닥 안의 휴대폰은 여전히 미지근하게 뜨거웠다. 그날 저녁 준석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미정 여사는 그에게 문자를 보여줄까 망설였다. 하지만 혹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식사 후 방에 들어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전에 봤던 그 박진수 이름이 적힌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손을 뻗어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혹시
이 돈과 관련된 건 아닐까.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어머니 돈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와 어딘가 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묘하게 불안감을 키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비가 갠 늦은 밤이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미정 여사는 갑자기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준석은 오늘도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게 들어오는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문 쪽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아들은 현관을 나서며 손에 익숙한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겉에는 분명히 박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석은 주변을 살피더니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치밀어 오른 미정 여사는 슬리퍼를 꿰어 신고 조심스레 뒤를 따라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네받았다. 준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미정 여사의 심장은 세게 뛰었다. 저 사람은 누구고 왜 준석이가 저 돈을. 그녀는 재빨리 아파트 쪽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이 자꾸 엇나가고 숨이 가빠왔다. 현관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다. 잠시 후 준석이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준석이 방으로 들어간 뒤 미정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전날 받은 문자 내용이 번개처럼 스쳤다. 어머니 돈,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너무 쓰라려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멀리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미정 여사는 부엌 전등을 켜지도 않은 채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옷은 최소한만 챙겼고 손바닥만 한 화장품 파우치와 낡은 사진첩을 넣었다. 사진첩 속에는 어린 준석의 웃는 얼굴, 시골집 앞마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빼곡했다. 가방 옆에는 흰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준석아, 그리고 수진아,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내가 더 머무르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다. 돈 문제로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끼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건강하게 지내고 현우 잘 키워라. 글씨를 쓰면서 눈가가 뜨거워졌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식탁 위 그릇 옆에 살짝 끼워 두었다. 마치 아침밥을 먹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서랍 속에는 자잘한 물건들이 남아 있었지만
가져가지 않았다. 이 집에 두고 가야 할 건 두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가 현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들었다. 식탁 한쪽에는 김치찌개와 밥을 올려놓았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 혼잣말을 하며 국물 맛을 한번 보고 불을 껐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고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올라왔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거실과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 꺼진 방들. 이 모든 장면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눈에 각인됐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슬리퍼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 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가는 거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더 한적한 길로 들어섰다. 창밖에는 겨울 끝자락의 들판이 이어졌고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정 여사는 창가에 앉아 두 손으로 가방끈을 꼭 잡고 있었다. 2시간 후 버스는 작은 바닷가 마을 정류장에 멈췄다. 짠내와 함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지난 밤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마을 골목을 걸어 내려가자 오래된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이 보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에 이끌려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친근한 목소리가 방했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러요. 잘 오셨어요. 이런 데가 마음이 편하죠. 뜨끈한 생선국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순간 미정 여사는 자신이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마친 뒤 해변으로 걸어갔다. 모래 위에 서니 파도가 발목 가까이까지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떠나는 것도 사랑이구나. 나도, 그리고 너희도 잘 살길 바란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집을 찾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조금은 햇빛이 들어왔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해변 끝자락에서 가족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바다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이 깊게 풀려나갔다.